다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고요. 현대 제국주의와 아제국주의와 한국의 아제국주의와 두 부분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에서는 주로 다룬 게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어쨌든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역사가 그랬고. 근데 이제 두 차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좀 현대 제국주의 질서가 좀 새롭게 재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차례 제국주의 전쟁 모두가 사실 제국주의 전쟁이죠.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토가 이제 이미 완전히 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분할하는 거 말고는 방도가 없는 상황이고, 가장 이제 자신의 이제 영향력에 비해서 그 식민지나 세계시장을 좀 덜 갖고 있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중심이 돼서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책임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이제 서로의 이제 제국주의적 이제 전리품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모순이 이제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거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는 사실 기존 열강들의 힘은 상당히 이제 약화된 상태에 이제 왔습니다. 반면 이전에 이제 제국주의 세계 질서와는 다르게 좀 차이나는 부분은 현실 사회주의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정도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소련 정도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유럽, 중국, 동유럽, 중국 등 이런 이제 나라들이 현실 사회주의권으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사회주의가 진짜 사회주의였냐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로 이제 자본가들이나 제국주의자들은 이제 이걸 사회주의라고 또 생각하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 사회주의를 막고 봉쇄하기 위한 이제 어떤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해방운동이 이제 고양되고 신생 독립국이 등장했다는 거죠. 기존의 식민지 형태의 그 제국주의적 예속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점차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형성된 이제 나라들이 비동맹, 뭐 외교 노선을 추구한다든가 해서 독자 노선을 또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제 질서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하게는 유일 패권국으로 미국이 등장하게 됐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가 형성이 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된 냉전기 시기에 이제 미국 제국주의의 정책은 첫 번째로는 현실 사회주의권이 확대되는 걸 저지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전면화되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가 전면화되는 체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만들어진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미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회의에서 얘기한 게 이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였다든가,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권에 대한 봉쇄 탈환 정책을 이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제3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제 진행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과 아울러서 경제 부분에서도 이제 제국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미국 주도로 이제 진행됐다는 겁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은 여기 제가 이제 자료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미국은 황금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 비율로 달러를 이제 교환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금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금과 달러를
일정 비율로 이제 교환해주고,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서 이제 달러가 세계화폐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 이제 화폐들과 이제 교환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이제 경제 질서가 이제 통화 질서가 이제 수립됐다는 거죠. 그 달러 중심의 이제 세계 체제라는 게 이제 이 무렵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됐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달러 중심 체제도 결국에는 근본이 이제 기반한 거였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제국주의 질서가 형성되다 보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서도 반미국 제국주의 투쟁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미국이 유일패권국이고 미국을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여러 이제 후진국이나 약소 국가들을 억압하다 보니까 미국과 싸우는 투쟁이 중요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미국의 이제 패권도 이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현실 사회주의권이 이제 붕괴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달러 체제가 한번 휘청이는 일이 일어났죠. 닉슨이 금태한 중기 선언을 하면서 근본이제가 이제 중단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온 거죠. 2008년에 세계 대공황. 그러면서 점차 이제 미국의 이제 패권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됐고, 이제 미국의 이제 패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그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 눈치를 보거나 따랐던 다른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이제 뭐 영국이나 이제 영국은 뭐 미국의 이제 애완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인 뭔가 움직임을 한다든가, 독일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든가,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같은 이제 나라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또 부상하면서 미국과 이제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패권이 약화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뭐 50년대, 60년대 세계 전략은 전 세계에서 두 군데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도 모두 승리한다 뭐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혼자서도 감당 못하니까 이제 나토라는 것은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 현실 사회주의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이제 그 대당에서 그 막기 위한 유럽 지역의 어떤 군사 협력 기구로서 출범을 했는데, 나토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전 세계 이제 분쟁이 개입하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만간 이제 영국의 항공모함이 뭐 한국에 온다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나요. 근데 그것도 나토의 역할 조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미국이 혼자서 이제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한테 니들도 좀 와서 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앞장 세워가지고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그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그 하이 파트너로 또 이제 편입시켜서 자기 편 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강화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약화되니까 이제 다른 미국의 이제 반기를 드는 나라들도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전면전이 일어날지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무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어떤 제국주의 질서로 이제 재편이 됐다가, 그 이제 점차 미국의 이제 패권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또 이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어떤 일정 정도의 이제 파트너십을 보유하는, 군사 정치적으로 파트너십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이 등장해서 미국과의 갈등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제국주의와 한국의 아제국주의화에 대해서는
아제국주의라는 거가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자본 수출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본을 수출하게 되면 수입하는 나라도 일정 정도 그 자본이라는 건 결국엔 자국에 이제 공장 짓고 뭐 하고 이런 데 쓰이잖아요, 다. 그러면 그 나라에 이제 자본주의도 이제 발전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일정 단계에서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상당히 고도화된 자본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사례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지만 기존에 이제 다른 제국주의, 더 강한 제국주의 국가들한테는 이제 종속적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 종속적 위치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제국주의라는 거는 영어로 서브 임페리얼리즘인데, 이 서브라는 게 아류, 2등,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단계를 어느 정도 갔는데, 그래도 더 센 제국주의한테는 이제 좀 이기지 못하고 그 말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아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왜 이제 또 사용하냐면, 최근에 자본주의 발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제국주의 범죄 두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이를테면 뭐 아프리카의 남아공, 인도, 그 중남미의 브라질, 혹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제국주의 국가로 갔다 이러긴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한 패권을 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또 억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이런 아제국주의라는 범주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한국이 이 아제국주의라는 용어로 엄청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세계 12위 경제대국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이 바이든 만나러 가서 하고 온 거 보면은 저게 나라가 싶은 이런 상당히 굴종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아제국주의적인 성격, 제국주의로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지만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를 정도, 그 어깨를 이제 견줄 정도까지는 못 가고, 다른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얘기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 글에 교재에서는 뭐 신남방 정책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 2, 3년 전 얘기고, 최근에는 미얀마 민주화 항쟁 관련해서 포스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이렇게 하던 거를 우리나라 가서 이제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는 미국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박근혜가 자기 이제 거의 이제 목이 댕강댕강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이제 정보보호협정인데 군사정보 보호협정인데,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이제 한미 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미일 동맹 강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그 동맹태에 또 끌어들이고 하면 서로 간에 이제 군사정보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일 군사 이제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해라 이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지소미아는 미국이 요구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일이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일본 정부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소미아 파괴한다고 협박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깨갱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미국이 이제 지소미아에 파괴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벼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안부 합의도 사실 미국이 이제 그 위안부 합의를 하길 바래서 나온 결과고, 뭐 어저께는 그 강제징용 보상 판결이 또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좀 적당히 좀 정리하고, 지금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좀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 한일 동맹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삼각동맹 속에서 좀 말 좀 우리 말 고분고분 들으면서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아제국주의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국주의라는 틀의 장점은 한국이 이제 이전과 다르게 고도로 성장한,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관계에서는 예속적인 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부분에서 이제 기회주의 세력 그리고 노동귀족이 출현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왜 이제 노동운동이 어떤 자본주의와 싸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체제 안에 머무는 이런 모습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도 한국이 이제 아제국주의화 되면서 일정 정도 거기서 나오는 독점 이윤, 초과 이윤이 노동자 계급 일부를 기회주의 세력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서 이제 또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주류 언론 이런 데서는 노동귀족이라 안 하고 귀족 노동자, 귀족 노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엄밀한 이제 이런 사회주의 운동에서 얘기하는 이제 노동귀족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제국주의 발전하고 연관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좀 노동운동이 투쟁적이고 혁명적인 방향을 못 가는 데에는 한국이 아제국주의한 측면이 분명히 이제 그 원인으로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전체 강의를 제가 좀 정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거는 왜 제국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레닌이 제국주의를 작성한 목적, 그리고 이제 레닌의 제국주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대의 제국주의하고 아제국주의에 대해서까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기회 되시면 책도 이렇게 사셔가지고 예, 저한테 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